이제 This is 이게 정치 정치쇼. show. 정치는 언제나 뜨겁다. 이제 이게 정치쇼는 오늘도 불타오르네. 이제 이게 정치쇼. 네, 월요일 아침에 불타오르는 이제 이게 정치쇼, 정상근 기자가 뉴스 브리핑 해주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감기 좀 많이 나온 모양이에요. 네, 좀 많이 나아졌습니다. 이것저것 칭칭 감고 있던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네, 다시 그래. 걸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네. 그러지 마시고요. 네. 저희 정치쇼를 위해서라도 첫 번째 뉴스 뭡니까? 네, 이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등 이번 주부터 패스트트랙 2라운드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네. 국회 일정이 정말 숨가쁘게 돌아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내일 모레, 그러니까 27일에 일단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가 되고요. 다음 주 화요일, 그러니까 내달 3일에 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 등 이 검찰 개혁안이 자동 부의가 됩니다. 부의가 된 만큼 이제 국회의장이 상정만 하면 이 국회 표결에 돌입하게 되는데, 문희상 국회의장은 내달 3일 이 검찰 개혁안까지 부의가 되면 직후에 상정하겠다라는 방침이기 때문에 빠르면 다음 주 내에 이 두 법안에 대한 국회 표결 절차가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선거법 개정안을 보면은 뭐 사실 그렇게 전망은 좋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뭐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지역구 축소에 대한 여론이 그렇게 좋지는 않고, 네. 특히 이 호남의 의석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뭐 민주평화당이나 뭐 대한신당에서도 이렇게는 좀 찬성하기가 좀 어렵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만 비례대표 확대라는 소수정당들의 목소리는 뭐 공통적이기 때문에 이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 다른 당의 협력이 좀 절실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거를 좀 절충하는 게 고민인 것 같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주에 이 패스트트랙 법안이 자유한국당과 합의가 안 되면 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 공조를 복원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도 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전면전을 대비하는 태세인데요. 어제는 황교안 대표가 단식 중인 이 청와대 앞에서 긴급 의원 총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와 의원직 사퇴, 그리고 이 광화문 무기한 장외 집회 등 이 수단을 여러 가지를 강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도 잠깐 전해드리고 음악도 들었었는데 이 카라 구하라 씨가 숨진 채 발견됐네요. 네, 서울 강남경찰서는 어제 오후 6시 9분경 이 구하라 씨가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인이 발견해서 신고했다라고 하는데요. 다만 유서 발견 여부와 자세한 경위 등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난 2007년 걸그룹 카라로 데뷔한 구하라 씨는 최근 일본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원래 일본에서 굉장히 인기 많았었죠. 카라가. 네. 네. 지난 13일만 해도 일본에서 새 싱글 앨범 이 미드나잇 퀸을 발간을 하기도 했었는데, 네. 하지만 뭐 구하라 씨가 좀 말하지 못할 고통을 겪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네. 뭐 지난해 9월 이 남자친구와의 폭행 시비로 이 법적 다툼을 벌였는데, 네. 사건 이후 지속적으로 온라인에서 뭐 악성 댓글 그리고 2차 가해로 인한 고통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지난 5월 새벽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던 것을 매니저가 발견해서 이제 병원으로 이송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도 난리 났었죠. 네, 이 구하라 씨는 가수 설리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고 숨졌을 때도 이 영상 편지를 보내면서 팬들에게 설리 씨 목까지 열심히 살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만, 이 절친했던 가수 설리 씨의 죽음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유족 측은 장례를 비공개로 조용히 치른다라는 계획인데, 고인이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만큼 이 별도의 장소에서 조문할 수 있도록 장소를 따로 마련한다라는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 그리고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네, 꼭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 다른 연예인들도 그렇고 저도 뭐 가까이서 많이 봅니다만 약풀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죠. 보통 이 권투 경기, 격투기 같은 거 할 때 펀치가 누적된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네. 악플도 똑같아요. 이게 괜찮은 것 같은데 자기도 모르게 이게 쌓이거든요. 쌓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임계점이 탁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악플을 달 때는 내가 쓰는 글 한 줄이 이게 작은 살인일 수도 있다. 이런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소식도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해야 됩니까? 철도 노사 합의가 됐네요. 네, 철도 노조 그리고 노사가 합의를 타결함으로써 이 철도 파업이 5일 만에 종결이 됐습니다.
철도노조와 코레일은 엊그제 오후 7시부터 이 서울 용산구 한국철도 서울사옥에서 본교섭을 재개했는데요. 이틀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오늘 오전에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지난 20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이 철도노조 파업은 철회가 되고 내일부터 KTX 등 열차 운행이 정상화가 되는데요. 다만 노조원들의 업무 복귀에도 열차 운행이 완전 정상화되기까지는 하루 이틀 정도가 더 걸릴 전망입니다. 철도노사는 올해 임금 1.8% 인상 그리고 인력 충원 문제를 철도노사와 국토교통부가 협의 그리고 고속철도 통합 운영 방안 건의, 이 저임금 자회사 임금 수준 개선 등에 합의를 했습니다. 네네네. 이 철도노조가 요구했던 안 중 임금 인상은 좀 많이 깎였고요. 이 대신 인력 증원 문제라든지 뭐 철도청 코레일과 이제 SRT 통합이라든지 네. 이 저임금을 받는 자회사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을 올리는 것은 이 대화의 여지를 남기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도 노조의 요구 중에 하나인 이 코레일 그리고 SRT 통합에 대해서 용역 재개를 위한 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네. 이 조기 종료의 실마리가 풀린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철도 노조가 이 규약에 따라서 이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총회를 열어서 이 찬반 투표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금 행사가 열리죠. 이제 네. 열렸나요? 오늘부터니까 열렸다고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 아세안 정상회의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네, 부산에서 열립니다. 이틀간 열리는데요. 그리고 내일부터 모레까지는 한 메콩 정상회의도 부산에서 역시 열립니다. 네. 이번 정상회의는 현 정부 출범 후에 가장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이고요. 이 4강 중심의 외교를 다변화해서 이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이 신남방 정책의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의 기간 이 각 국가 정상들과 회담을 통해서 이 한 아세안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아세안 국가 전부와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는데 다만 이 훈센 캄보디안 총리가 장모 건강 문제 때문에 회의에 불참을 해서 총 9개국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단 어제 이 청와대에서 이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과 정상회담을 열고 그간 긴밀히 협력해왔던 에너지 분야 그리고 정보통신 기술 등 이 첨단 산업, 국방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엊그제는 그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와 회담을 열고 경제 분야 협력 그리고 스마트 시티, IT 분야 인력 진출, 의약품 분야와 국방 기술 분야 등에서 협력을 증진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뿌라유 짜노차 이 태국 총리 그리고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동남아 이름들 굉장히 발음을 잘하네요. 상당히 어렵던데. 네, 러시아 쪽 외에는 네, 러시아가 좀 약한가요? 네 비교적 발음 괜찮습니다. 러시아 소식 우리 작가분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요. 이 메콩 뭐 하는 사람들 메콩이 뭐지? 강 이름이죠, 그렇죠? 네네 동남아시아를 관통하는 강 이름입니다. 굉장히 큰 강이에요. 굉장히 엄청 긴 강이고 이게 네. 어디서 나오냐면 제가 알기로는 중국 티벳인가에서 시작을 해요. 네네. 그래서 뭐 라오스부터 미얀마 쫙 거쳐가지고 베트남으로 베트남까지. 빠지죠. 네. 우리 그 옛날 그 세계 지리 시간에 그 메콩 델타, 메콩강의 삼각지 유역이 아주 풍요로운 땅 이런 거 배웠죠. 그런 것도 배웠었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지금 기억이 안 메콩강? 나네요. 하하. 메콩강은 아는데 네. 삼각지가 있다는 거는 메콩강, 메콩 델타라고 거기 이제 굉장히 아주 비옥한 땅이 있습니다. 네. 안 되겠는데 삼행시 한번 해야겠는데요. 여기서 삼행시가 가네 갑자기.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짧게 세 개 다 가겠습니다. 이재익, 정상근 그리고 커피 쿠폰 사행시도 와 있어요. 자, 네네. 먼저 이재익 박영숙 씨가 보내줬습니다. 네, 이미 딱 되게 하고 있죠. 제, 재미 플러스 시사 플러스 정치. 익. 익숙하죠. 당연하죠. 듣는 거죠. 라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5597님. 네. 정상근이에요. 정, 정치는 뭐냐? 상, 상상을 초월하는 근. 근심뿐이겠지. 어. 참나. 네. 5090님. 훌륭합니다. 다음에 이제 커피 쿠폰인가요? 네. 커, 커튼이 열렸다. 피, 피곤함이 사라졌다. 쿠, 쿠키 달콤함과 달콤함과 폰. 퐁듀의 부드러움까지 갖춘 멋쟁이 정치쇼 제키 화이팅 퐁듀. 주셨습니다. 네. 요 세 분 모두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안민석 의원이 불법 자금을 수수했던 의혹이 주말 내내 또 나왔습니다. 네, 이 KBS의 보도인데요.
이 보도에 따르면 안민석 의원은 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2008년 2월 이 지인인 이모 씨로부터 선거자금 지원을 제안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이모 씨는 이미 안민석 의원에게 이 개인이 후원할 수 있는 법적 한도 이 500만 원을 모두 후원한 상태였는데 추가로 돈을 더 주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것이죠. 네. KBS는 안민석 의원이 이 이모 씨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이 측근인 박모 씨에게 돈을 받아올 것을 지시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박 씨가 이 씨로부터 그 오산 시민회관 앞에서 3천만 원을 건네받았는데 이것이 모두 만 원권 현금으로 이 신문지에 쌓여 있었으며 이 차용증은 작성되지 않았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다만 이 금품을 제공했다라는 이모 씨가 이 안민석 의원에게 청탁을 하진 않았다라고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 이 안민석 의원의 지역구에 있는 한 중학교에 이 자신의 아들이 체육교사로 채용이 되는데 좀 도움을 받아보고 싶어서 돈을 건넸다. 뭐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청탁 수준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안민석 의원은 이 아들에게 과외 선생님을 소개를 시켜줬다고 합니다. 네. 다만 이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건 아닌데 이 해당 중학교에 압력을 행사한 바도 없고 또 문의 전화도 한 적이 없다라고 네. 하고요. 그런데 8년 뒤에 이모 씨가 다시 안민석 의원에게 뭐 3천만 원을 돌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안민석 의원이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랬다는 건데 알고 보니까 그 안민석 의원에게 돈을 전달했다던 이 박모 씨가 중간에서 빼돌렸다라는 것이죠. 이 안민석 의원은 3천만 원은 빌린 돈으로 이 선거 직후에 돈을 돌려줄 것을 박 씨에게 지시를 했는데 다만 박 씨가 이 개인적으로 돈을 사용한 것은 뒤늦게 알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은 뭐 별것 아닌 일처럼 되어버리는데 다만 이 정치 후원을 받을 때 이 후원금 계좌가 아니라 이 현금을 받는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하고요. 다만 이것도 좀 공소시효가 지나서 수사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해를 살만하긴 했지만 실체가 네네. 그렇게 크진 않은 사건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김양식장 작업을 하고 갔던 관리선이 전복됐다고요. 네, 이 사고로 2명이 실종된 상황입니다. 이 어제 오후 11시 9분께 이 해경은 전북 군산시 옥도면 문여도 인근 해상에서 이 작업 중인 양식장 관리선이 입항하지 않았다라는 신고를 접수하고 이 경비 한 점 4척 그리고 헬기 2대, 이 어선 한 척을 동원해서 수색 작업을 벌이던 중 오늘 오전 7시 57분께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 남서쪽 7.4km 해상에서 연락이 투절됐던 양식장 관리선을 발견을 했습니다. 아하. 근데 이 관리선이 전복돼 있는 상태였다라고 걔가 했고요. 뒤집혀 있었던 거죠. 네, 이 선원 3명은 이 뒤집힌 관리선 위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 현재 해경이 구조 작업 중이며 아직 이들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배에는 5명이 탄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2명이 실종 상태여서 해경이 수색 작업을 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양식장 관리선은 어제 오전 5시 30분께 이 군산시 옥도면 문여도에서 출항해서 김 양식장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양식장 관리선에는 이 선장 49살 A씨 그리고 선원 4명 그리고 그중에 이제 한국인이 2명, 러시아인 2명 이렇게 타고 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구조된 사람이 누구인지는 전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네. 그리고 오늘 오전 6시 5분께 이 제주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87km 해상에서 이 통영선적 근해 문어단지 어선 창진호가 침수 중이다라는 신고가 해경에 들어왔습니다. 이 사고어선은 침몰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사고 해역 주변에서 구명별을 발견을 해서 구조에 나섰습니다. 인명 피해나 구조 상황 소식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해상 사건 사고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주말 아침에 층간 소음 때문에 또 이 칼 난동, 흉기 난동이 있어서 가해자가 사망하는 그런 뉴스도 있었네요. 네, 어제 오전 이 40대 남성 A 씨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층에 사는 50대 부부와 말다툼을 벌이던 도중 흉기를 꺼내서 휘두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50대 부부가 얼굴 등을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 이 가해자인 40대 남성은 범행 뒤에 곧바로 자신의 집에 올라가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상근 기자 내일 뵙도록 하고요. 이제 이게 정치쇼 2부 3부로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 This is 이게 정치 정치쇼. show. SBS 이제 이게 정치쇼. 주말 사이 놓친 뉴스들 정리해드리는 뉴스가 먼데이 시간입니다. 오늘 세 분 나오셨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이 춥죠? 패딩을 챙겨 입고 오셨습니다. 네네네. 새벽에 추웠어요. 그리고 무세연필 방기웅 주간경향 기자 나와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성의 글쓰기라는 책의 저자분 모셨습니까? 이고은 뉴스톱 기자. 네, 안녕하세요. 이곤입니다. 네. 제가 한 3분의 1 정도의 책을 읽었거든요. 네, 그 사이에. 네. 굉장히 속도가 편이에요. 네. 그리고 30분이 있습니다. 아, 역시. 네, 굉장히 속도가 는 편인데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네, 기레기에 대한 내용이 챕터가 따로 만들어져 있네요. 기레기. 알겠습니다. 여성의 글쓰기 네. 읽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 글쓰기 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여성 저자가 여성으로서의 글쓰기란 어때야 하는가 조금 특별한 그런 작법에 대한 이야기라고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네. 자 일단 주말 사이에는 지소미아 이 조건부 연장 정도가 적합한 표현입니까? 조건부 연장이 많이 나왔지만 공식적으로 청와대가 썼던 표현은 지소미아 종료 효력 정지. 지소미아 종료의 효력을 정지한다. 네네. 그러니까 8월 23일이었죠. 3개월 전에 자 이제 지소미아 우리 연장 안 합니다. 그럼 이제 자동 종료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저 평론가님, 네. 그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 지금 한미일이 이제 같이 맞아요. 인몰 뭐 이렇게 다 같이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연결돼 세 있죠. 명의 게임이잖아요. 네네. 세 파트너에.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표현하는데 일본에서 그냥 연장이라고들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기사를 찾아보니까 미국에서는 갱신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 같고요. 예.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세계가? 완전히 다르죠. 느낌이 다 똑같은 다르죠. 현상 하나를 놓고 삼국이 네. 완전히 다르게 얘기하고 아니 그래서 있네요. 우리 국민들이 느낀 것은 6시간 후면 그냥 종료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정부가 제가 방송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TV 영화를 보다가 네. 포즈 버튼 네. 일시정지라고 하죠. 네. 일시정지를 딱 눌렀더니 장면이 딱 멈춘 거예요. 네. 자 지금 협상 진행 중이니까 잠시 중단. 네. 왜냐하면 시간이 흘러가면 6시간 후에 폭탄이 터지니까 시한폭탄을 정지시켰다. 근데 전제 조건이 굉장히 귀에 쏙 들어왔어요. 언제든 지소미아 종료를 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네. 지금 현재는 수출 관련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6시간 후에 지소미아가 뻥 터지면 이제 한일 간에는 아무 논의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급박한 상황에서 자동이면 자동 정지되는 시간을 잠시 시계를 멈춘 거죠. 타임워치를 스탑.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진행하다가 어그러지면 어제도 다시 종료.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정부가 설명을 한 거예요.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일본은 종료 안 한대 한국이 연장 이렇게 한 거고 미국의 경우에는 갱신이란 말도 틀리진 않아요. 1년마다 자동 갱신이 되는 거예요 원래. 네. 많은 계약들이 그렇죠. 우리 전세 계약 네, 같은 거예요. 개인적으로 예, 그 개인들끼리 시한까지 계약도. 집주인이나 세입자나 통보를 안 했으면 이게 재계약 됐네, 연장 됐네라고 보는 건데 미국은 그 입장인데 자 한국이 종료를 이제 안 하기로 하면서 이 갱신이 됐다, 재연장 됐다. 그럼 이건 무슨 의도가 담겨 있는 거냐면 1년 더 가는 거야. 1년마다 자동 갱신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우리 정부의 입장은 전혀 그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토요일에는 분위기가 좋았어요. 한일 정상회담이 12월 24일 중국에서 열릴 것. 여기까지도 예측 기사가 나왔는데 어제 일요일이 되자 한일 정부 간의 강력한 공방이 터집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개념 정의부터 먼저 여쭤본 이유가 이 삼국이 너무 달라서 입장을 네, 여쭤본 맞아요. 거예요. 개념 정리부터. 그럼 이제 사건은 어떻게 벌어졌는지. 사실 지난주 제일 큰 이벤트는 이제 국민과의 대화. 문재인 대통령이 300명의 국민에게 묻는다. 뭐 대통령에게 묻는다. 이게 있었는데 거기서도 종료할 거라는 의사를 직접적으로 이제 비치셨는데 갑자기 이게 달라져서 많이들 놀랐어요. 네, 그렇죠. 저희 지난주에 방송할 때까지만 해도 이대로 가면 종료가 예상된다. 뭐 이런 예측을 했었었죠. 저희 금요일 정치쇼에도 다들 종료한다 그랬어요. 네, 모든 맞아요. 굉장히 패널들이. 전격적으로 이뤄지게 된 건데, 그러니까 이 전제가 이게 조건부라는 말처럼 이렇게 종료를 통보하겠다라고 한 것을 그 효력을 효력 정지. 정지시킨다라는 네. 말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이 조건부라는 데 굉장히 방점을 찍었는데 일본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당장의 수출 관련 규제라든지 이런 변화는 없다라는 입장이 또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 측에서는 규제 차례가 없으면 다시 한번 지소미아는 종료될 수 있다. 이런 이 핑퐁식으로 이 조치에 대한 해석들이 계속 바뀌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말에 굉장히 우리를 굉장히 좀 분노케 하는 그런 아사히 신문의 보도가 있었죠.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일본이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 미국이 강했기 때문에 한국이 포기한 거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 결과를 본인들의 어떤 성과인 것처럼 부풀려서 얘기한 이러한 측면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조건부 연기 결정 이후에 바로 이게 양국 간의 입장이 다른 것이 나타나면서 정의용 안보실장까지도 나서서 분명히 우리는 이제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중지 그리고 WTO 제소 중지의 맞아요. 이 방침이 모두 조건부였고 일본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또 주말에도 계속 이 상황이 이어지면서 청와대가 어제 저녁에 또 긴급하게 이 발언이 사실이면 지극히 실망이다. 양심을 갖고 할 수 있는 말인지 반문하고 싶다라는 이 관계자의 전언까지 이어지면서 굉장히 양국 간에 다소 사그러들었던 갈등의 분위기가 여전히 이제 암약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죠. 이공 기자가 표현했죠. 정화돼서 너무 실망이다. 이거 거짓말이라고 하고 있는데 한번 팩트를 따져봅시다. 방기용 기자님. 네. 일본 경제 산업성의 주장을 따져보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 산업성 주종은 이거죠. 한국이 이제 WTO 제소 절차를 중단했기 때문에 합의를 이제 시작을 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이제 수출 규제 관련해서는 전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 이제 경산성 일본 경제 산업성의 주장인데 일단 청와대는 우리 측이 이제 사전에 WTO 제소 절차 중단을 통보했다. 뭐 이런 설명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 무근이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을 했고 반박을 했습니다. 네.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만약에 그런 전제 조건이 있었다면 아예 이번 그 합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냥 종료됐을 것이다. 예, 그냥 이제 이전처럼 예정대로 그냥 종료됐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청와대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이 또 얘기한 게 한국의 수출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도 발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개별 심사를 통한 허가 방침 변화가 없다는 것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요. 네. 그래서 한국의 수출 관리 문제점이 있다 이런 부분까지 언급을 했는데 사실 이제 일본의 심사 허가 절차에 대한 이런 그 변경 사항이 없다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일본에서 자신들이 그렇게 하게 되면 수출 규제는 그대로 가는 것이거든요. 네. 그건 입장을 밝힌 대로 이제 그대로 가는 것인데 일본이 정할 사안이니까 우리가 말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한국의 수출 관리에 뭐 문제점이 있다 이런 부분은 이전부터 일본이 주장했던 하나의 주장일 뿐입니다. 그 뭐 전략 물자설 그리고 이제 북한으로 무기가 건너간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언론에다가 일본의 자신들의 어떤 수출 규제의 당위성을 찾기 위해서 계속 언급을 해왔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봐야겠죠. 일본의 그냥 주장일 뿐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일본이 이런 주장을 번복하지 않고 계속 이 반도체 소재들 네. 까다롭게 굴면은 종료해야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청와대가 밝힌 입장인데 사실 이제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 지소미아 협정문 21조 제3항을 보면 네. 그 협정문 자체는 종료일 기한 이전까지 종료를 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된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 부분 가지고도 지금 사실 한국과 일본의 그 해석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연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이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말을 바꿔서 이걸 종료 통보를 하면 종료가 된다는 입장이 이제 한국의 입장인 그렇죠. 것이고, 연장이 가능한 게 아니라 그렇죠. 종료가 가능하다는 가능하다는 거죠. 것이 네. 이제 한국의 입장인 것이고요. 일본은 여기 이제 협정문에 명시된 대로 일단 그 기한을 넘어가면 1년은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 것이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내년말까지는 가는 맞죠. 것이지. 쉬운 언어로 말하면 그 네네. 1년 동안 앞으로 1년 동안은 우리가 니네 아무리 약 올려도 네. 니네들 아무것도 못해. 맞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그런 취지에서 갱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고요. 맞아요. 예.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정보가 자동으로 건너가는 게 아니라 군 당국에서 취사 선택해서 주는 거고 지소미아가 굉장한 것처럼 우리가 좀 오해 착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35개 나라와 지소미아를 맺고 있어요. 네네. 일본이나 미국과는 당연히 맺고 있지만 호주, 영국 있고요. 나토 이제 이 서유럽 쪽에 저 북대서양 이제 방위 기구죠. 그리고 심지어는 러시아하고도 맺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보를 취사 선택해서 주고 1급 기밀은 안 줘요. 그러니까 2급 군사 기밀까지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지소미아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인데 네.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동북아 삼각축, 한미일 안보 동맹 네. 이게 이제 미국 입장에선 깨질까봐 두려운 것이고 종용한 것인데 문제는 이런 얘기예요. 일본이 사과했다는 얘기가 어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물밑 접촉을 했고 일본이 그동안에 과장급 이 협상을 시작하다가 이제 국장급으로 올리겠다. 지난번에 우리 과장급 회의라고 가서 창고방에서 네, 일본은 네. 설명회 붙여놓고 생수 한 잔 안 주고 눈싸움만 하다 나온 적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우리 입장 통보했다고 했고 일본은 한국은 아무 입장 통보 안 했다고 또 거짓말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국장급 협상을 하겠다고 일본 얘기했고 그리고 물밑 접촉이 있었고 일본은 이런 사태의 전말에 대해서 사과했다고 했는데 우리 정부가 일본은 사과까지 해놓고서 지금 왜 말을 바꾸느냐.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는 사과 안 했는데 오늘 아침 조간에 뭐가 나왔냐면 네. 우리는 정의용 실장이 청와대가 말했다고 했지만 지금 청와대는 부산에 가 있어요. 이 하나세안 그렇죠. 이제 하나세안 특별 정상회담 정상회담이니까요. 때문에 부산 백스코에서 정의용 실장이 기자들에게 직접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일본은 아베 총리 왈, 아사히 신문 인용, 또 일본 관계자 왈, 정부 관계자 왈 이렇게 다 인용 보도지 아무도 직접 나서서 기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일본 네. 정부에.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오늘 이야기한 게 그겁니다. 이 익명으로 하지 말고 언론 인터뷰 형태로 일본 관계자, 책임 있는 관계자가 나서서 직접 이야기를 하라. 네. 사과했다는 건지 안 했다는 건지. 네. 일본의 이 지소미아 연장에 대해서 우리와 협의를 한 건지 정말 코 안 대고 손 안 대고 코 풀었다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한 팩트를 말하라. 라고 우리 정부가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윤도한 이 국민소통실장이 오늘 아침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일본에 항의를 했고 일본이 사과를 했다. 일본이 사과한 적이 없다면 공식 루트를 통해서 그들이 항의해 올 것이다. 구두든 서면이든 일본이 공식적으로 항의를 해와야죠. 한국 정부는 왜 우리가 한일 없는 사과를 했다고 주장하는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기다려보면서 일본에서 무슨 수를 쓰는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한쪽 수세적인 입장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게 예를 들어서 항의는 안 하고 네, 계속 약 올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언론에다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네, 자기네 하죠. 언론은 계속 약 올리고 항의는 안 익명의 하고. 관계자를 내세워서 뭐 그럴 네.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지금 사과라고 했는데 그 사과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생각해 볼 사과의 필요가 범위가 있는 게 음. 이 지소미아가 논란이 됐던 그 이전 또 그 이전에 돌아가 보면 수출 규제 조치가 7월 있고 1일. 또 더 나아가서는 한국의 이제 대법원 배상 판결 문제가 있는 강제징용 거잖아요. 노동자 배상 판결. 그렇죠. 예. 근데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해서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일본은 뭐 애초부터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위반이다. 위반이라는 이런 국제법 입장을 위반이다. 밝히면서 계속 그 대법원 판결을 부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소미아의 그 효력 정지 이 부분을 지난 금요일 날 이 한국의 발표 이후에 네. 그 다음 날 바로 23일에 입장 변화가 없는 모습을 여전히 보여줬단 말이에요. 네. 모태기 도시미스 외무상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가진 회담에서 한일 간 최대 과제는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다. 네네. 가해 일본 기업 자산에 대한 현금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한일 관계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고 이 강제동원 배상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기 때문에 한국이 시정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 또 알려졌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 한일 당국 간의 대화가 재개가 될 것이다라는 일본의 그런 입장 표명도 있었습니다만은 이건 굉장히 이제 원론적인 차원에서의 기대인 것일 뿐이지 그 궁극적으로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해서 국제법 위반이라고 부정하는 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 크게 변화가 없어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일본이 이 부분은 여전히 퀘스천 마크로 남고 좀 회의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어쨌든 것 청와대의 같아요. 공식적인 입장은 그런 식으로 입장 변화가 없으면 종료할 것이다. 네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그죠. 미국의 압력이 좀 문제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한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는데 화나는 거 알겠는데 경제 문제랑 안보 문제를 결부시키지 마. 지소미아 종료는 한국이 먼저 얘기한 거잖아. 안보랑 경제 따로 가자. 이게 이제 미국 얘기예요. 우리는 일본한테 경제와 역사를 엮지 마. 처음엔 이게 전략 물자가 뭐 북한으로 간다는 등 그런 핑계로 수출 그렇죠. 규제를 하더니 네네. 나중에 뚜껑 열어보니까 결국 역사 문제에 대한 불만 네. 때문에 경제 문제 제재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 계속 얘기하는 게 과거는 과거대로 한일 간에 풀어야 될 숙제고 하지만 또 미래를 향한 동반자 관계는 투 트랙으로 가자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아베 정부가 이번에 바로 이제 강제 징용 노동자 배상 판결 문제를 수출 규제로 엮은 거거든요. 네. 그걸 처음에 인정하다가 나중에는 인정해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역사, 경제, 안보가 지금 다 엮여 있어서 네. 쉽지 않은데 문제는 이거예요. 일본 정부가 이 보도 내용으로 보면 일본 정부 관계자 한국 정부가 저렇게 발뺌하는 거는 백기투항 해놓고 발뺌하는 거는 국내 정치 때문에 그래. 이 지지율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아베 정부의 발뺌이야말로 지금 내부 정치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 국민 69%가 일본 보도를 보면 지금 이 한국이 양보할 필요 없어.
수출 규제 문제 이게 이제 일본 여론이에요. 네. 근데 또 이 69%가 아베 총리에 대한 불신임. 왜냐하면 요새 이 벚꽃 스캔들이 있어요. 네, 네, 네. 이 정부 벚꽃놀이에 정부 예산을 쓴 것을 이 아베 총리 지역구 주민들을 주로 데리고 왔다.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니냐? 근데 여기에서 70% 가까운 일본 국민들이 아베 총리 잘못했네. 네. 근데 이거를 좀 완화시키려니 한국 때리기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 국내 정치적 이유로 외교 안보를 자꾸 건드리는 아베 총리의 이 행태가 문제인데 계속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면 우리 정부는 종료밖에는 수가 없다. 제가 보기엔 일본의 이런 행동 때문에 한번 잠깐 멈췄던 종료 시계가 재가동되지 않겠는가. 이번 주에 그런 그래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속으로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청취자들 반응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0410님께서 문재인 정부 지지자로서 유예 결정은 매우 실망이었지만 실리를 위한 선택으로 보고 그 선택 또한 지지하겠습니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김주희님께서는 아무리 정신 승리를 하려고 해도 이번 건은 우리가 망한 것 같아요. 이미 기세가 망한 기세예요. 라는 의견도 있고. 있습니다. 읽어드렸습니다. 청년평론가님, 네. 이 군사 문제 쪽에 관심도 많고 하시니까 이 네네. 주한미군 철수건이 이번 네네. 결정에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주한미군 철수는 못한다. 지금 미국의 법 때문에 수권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서 미 국방부가 콕 찍어서 주한미군 1기 여단이 철수할 수 있다라는 보도 자체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네. 미국의 수권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간 보도다. 음. 그 기사 철회하시오 이렇게 콕 집었거든요. 국방부의 이제 논평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 자체는 지금 주한미군 철수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풀리든 안 풀리든 네. 혹은 뭐 이제 계속 이 한미 간의 갈등으로 남던 이게 군 철수와 직접 연계될 수는 없다. 물론 우회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쓸 수 있겠죠. 쓰려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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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박을 네. 가하려면. 하지만 현재는 지금 그렇게 즉각적으로 음. 분담금 5배 못 내요 한국이? 그럼 우리는 인원 줄여야 되겠네요. 미국이 쓸 수 있는 가장 극도의 카드를 지금 쓰고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주한미군 부대에서 일하는 우리나라 국적의 군무원들을 네. 일시 해고하는 거예요. 미국식으로는 꽤 레이오프죠. 많습니다. 레이오프. 꽤 많죠. 지금 9천 명 좀 넘어서 네. 10,000명에 육박하는데 이들 내년에 계약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미군 부대 측에서 그래서 그쪽에 노조 위원장이 자, 국익을 위해서 저희는 뭐 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으니 정부는 우리 신경 쓰지 말고 미국에게 당당하게 나가주세요라는 성명을 또 냈어요. 야 멋있다. 이건 정말 멋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분들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거든요. 우리 그 스낵바 아저씨 기억나네요. 네. 노조의 제육볶음이 성명 중에 기가 최고의 막혀요. 애국 노조예요. 이야. 네. 그래서 한번 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미국이 쓸 수 있는 수는 우리나라 고용에 타격을 주는 정도지 이 미군을 일개여단 철수하기는 어렵습니다. 야, 내가 그 옛날부터 알아봤어요. 그 20년도 더 된 얘기긴 합니다만 스낵바? 제가 그때 그 스낵바라고 카투사들이 이제 거의 그분은 지금 은퇴하시지 않겠어요? 뭐 이제 한 여든 됐겠죠.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돈이 없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육볶음을 둘이 와서 하나만 시키잖아요. 3인분을 줘요. 이건 누가 봐도 3인분이야. 근데 1인분만 시키고 그만큼 얹어주시던 우리 스낵바 사장님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도 말씀해 주세요. 선택 캠프 험프리에서 송현무가 흥황까지 모르죠. 그렇지. 카투사 스낵바였어요. 알겠습니다. 캠프 험프리의 20년 전 세육바 사장님. 제육볶음을 3인분씩 퍼주시던 우리 라디오는 사장님. 사랑을 싣고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따님이 참 그래 알겠습니다. 참 고왔던 지금 그런 기억이 중년이세요, 중년. 납니다. 그렇죠, 그분도. 왜 가정을 흔들어요, 남의 가정을? 결혼한지 안 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이공 기자님, 네. 미국 쪽에서 사실은 대놓고 이 소매와 관련된 언급도 하고 뭐 누가 봐도 압박을 했는데 네. 당연히 환영하는 기색이죠 이번에. 네, 우리 아까 전에 갱신 표현 얘기했는데 이게 네. 주말에도 굉장히 논란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그러니까 외신들 같은 경우에는 뭐 유예라든지 조건부 연장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미 국무부에서 리뉴 갱신이라는 표현을 못을 박아서 썼기 공식적으로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네. 예, 이게 뭐 당연히 재연장이라는 의미로 이제 받아들이고 한국의 어떤 면에서는 좀 압박처럼 맞아요. 이렇게 작용할 것이다 이런 해석들도 많이 나왔었고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당분간 이게 그 임시봉합 상태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고 한미 간의 좀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 있다. 그래서 한미 동맹과 한미 신뢰 관계에 균열이 좀 예상된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요. 또 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좀 해결될 기미가 여전히 안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에 대해서 뭐 우려의 목소리가 뭐 국내에도 있지만
미국에서도 뭐 없는 것은 맞아요. 아닙니다. 상당히 많이 있던데요. 예. 네네.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무리하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미국 측에서 우리 정부까지 걱정해 줄 것은 아닌 것 같고 걱정해 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이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관계를 이제 동맹이 아니라 거래 개념으로 이렇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관계에 좀 위기가 다가오게 되면은 궁극적으로 한국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그 중국이 반사의 이익을 얻어서 좀 키워주는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볼 여러 수도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역학관계들이 어떻게 작용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의 글쓰기 저자 이고은 기자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제 이게 정치쇼 3부로 갑니다. 이제 This is 이게 정치 정치쇼. 쇼. 이제 이게 정치 쇼. 네, SBS 이제 이게 정치쇼 11월 25일 월요일 생방송으로 매번 만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우리가 놓친 뉴스들, 지나간 뉴스들 살펴보는 뉴스가 먼데의 시간이고요. 워낙 이제 중요한 이슈기도 하고 또 국민들이 관심이 많이 있는 이슈기도 해서 30분 내내 얘기를 해봤네요. 한일 군사정보협약 지소미아 종료 중지라고 정일 평론가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잠깐 얘기를 더 하고 이제 중지. 하나만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무리를 하겠는데 한일 정상회담 개최 이거 전망은 어떻게 됩니까, 이공 기자님? 이게 다음 달 말에 중국 청두에서 이제 한중일 정상회담 계기로 해서 한일 정상회담을 뭐 개최를 좀 조정해 보겠다. 뭐 이런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지긴 했는데, 네.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궁극적으로 이제 한국 대법원의 그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한 이 입장에 어떤 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과연 어디까지 좀 합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인지. 이게 가장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결국 이번 이제 종료 정지 결정이 한국 물론이고 일본도 그 미국의 좀 눈치를 보기 위해서 시간 끌게 나선 것에 불과하다. 이런 좀 뭐 평가들 나오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 조국 전 장관 사태가 몇 달 동안 모든 지면을 집어삼키다가 이제 갑자기 외교 분야로 넘어가가지고 지금 네. 일본과도 그렇고 미국과도 그렇고 이게 실리와 돈과 자존심이 함께 걸린 문제들이 전부 중첩되어 있는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인 게 우리 정부가 청와대가 이전에 이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행정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못을 여러 번 박아놨습니다. 얘기했죠. 예, 여러 번.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행정부가 그 판결을 가지고 왈가왈부한다 이런 모양새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다시 외교적인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제안이나 뭐 1+1+ 알파한 뭐 그 문희상 의장이 내놨던 그런 안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네, 네. 것들도 사실 가지고 가봤는데 일본이 그동안 노 했었는데 지금은 약간 기류가 또 변했어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좀 변화된 기류가 나타나고 있으니 이제 거기 외교적인 해법 안에서 또 다른 방식을 또 찾아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청취자분들 계속 의견 올려주고 계십니다. 김진만님께서는 정부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이 손익분기점 다 보고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좀 지켜보자는 쪽이죠. 나준기님께서는 이 지소미아 파기한다고 한다 하고 계속 안 하고 있으면 한국은 어차피 못하는구나 이렇게 애들 밖에서 생각할 것 같은데 강력한 수를 또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부작용이 있더라도. 아니, 저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김진만님의 어떤 의견에 굉장히 좀 동의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 좀 시간이 지나야지 좀 알 수 있는 부분인 건 분명하거든요. 근데 지금 청와대에서 계속해서 판정승을 거뒀다라고 계속해서 이제 언론 발표를 하고 그 표현을 있는데 쓰죠. 예. 네. 근데 사실 이제 이 판정승의 근거라는 게 일본이 이제 대화에 나섰다. 수출 규제 관련해서 대화에 나섰다는 이런 것 하나입니다. 현재 상황에선 달라진 변화가 이제 유일한데 이제 그거는 이제 변화가 생긴 건 사실이지만 사실 이제 게임이 끝난 건 아니거든요. 이제 다시 다른 판이 열린 건데 판정승을 주장을 하려면 이제 수출 규제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 현실적인 변화가 일어난 이후에 주장을 하는 게 맞지 지금 판정승이라고 했다가 또 혹시나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 경우에 그걸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게 되잖아요. 성급해 조금, 보인다는 말. 좀 신중하게 기다려 봐야 된다. 전 딱 예. 그 어떤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어. 이번 주말 내내 여러분 그 뭐 권투나 격투기 경기를 보면 이 KO 경기로 분명히 끝날 거라고 다들 예측을 하는데 계속 그냥 질질 끌다가 5라운드가 그냥 끝난 거예요. 네. 공이 땡 울리면 양쪽 선수가 좀
아, 예! 그렇죠. 우리 서로 이겼다고 손을 번쩍 들면서 환호하는 종종 보게 되는 모습. 누가 이긴지 알 수 누구야? 없는 메이웨더랑 파키아오 때도 그랬었죠. 그렇죠. 맞아. 판정을 기다렸죠. 우리 박 이거는 기자님 오랜 말씀대로. 전통이에요. 로키 1편의 마지막부터 그래요. 그런 지켜보면 승부가 알 것 많이 왔죠. 같습니다. 일단 저희는 지켜보는 동안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이제 This is 이게 정치 정치 show. Now, 이제 this is 이게 정치 정치 show. 자, 이제 이게 정치쇼. 최근 계속 이 외교 분야에서 뜨거운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국내 정치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애매한 게 이 네. 황교안 대표가 일성으로 얘기했던 게 지소미아 이 종료하지 말고 연장해라라고 하면서 맞아요, 단식을 맞아요. 시작했는데 공교롭게도 단식 3일 만에 이 지소미아 네. 종료가 안 되고 연장이 또 되긴 했어요. 하지만 단식은 풀지 않고 있네요. 며칠째입니까? 지금 오늘로 이제 6일째에 그렇죠.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지난 20일부터 이제 문재인 정부의 정책 대전환을 요구하면서 크게 네네. 세 가지를 내걸었던 게 지금 이제 그 지소미아 이제 종료 철회는 줄이 꺼졌어요. 그 피켓에 네. 줄이 종료 철회 꺼졌고 있으니까. 네. 나머지가 이제 공수처 설치법 철회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에서 선거법 철회까지 모두 세 가지를 요구를 하면서 이 조건으로 이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었는데요.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지소미아 종료 이후에 사실 이거 관철이 됐네. 뭐 물론 이제 황 대표만의 어떤 단식 투쟁으로 그 결과 이어진 것은 아무도 알 수 아니겠지만 없죠. 그렇지만 이제 그래서 더더욱 그럼 황 대표는 어떻게 하지?라는 그런 그 당연한 어떤 시선들이 옮겨갈 수밖에 없던 부분이 있었고 그렇지만 주말에 그리고 어제 그 황 대표가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 속으로 다가가는 느낌이다. 그래서 어허. 고통마저도 소중하다. 굉장히 비장하게 단식을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이런 입장을 표했고요. 또 오늘 27일에 이제 선거법 그 자동 부의 시한이 이제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 여당에 대한 압박을 좀 더 강화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거 굉장히 명언이네요.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느낌이다. 제가 방송을 하면 할수록 청취자에게 다가가는 느낌하고 비슷한 느낌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앉아서 이렇게 흔히 말해 네. 가부좌라고 하죠. 그런 네. 자세로 이렇게 앉아 있다가 지금은 좀 힘드신지 많이 누워 계신 것 같고 네. 의료진 얘기도 슬슬 나오는 것 같고요. 네, 이게 분위기도 바뀐 것 같아요. 초반에는 청와대 앞에 단식 농성을 할 수 없는 이유가 경호상의 이유 때문에 그 천막을 칠 수 없다. 뭐 이렇게 그렇죠. 돼가지고 초반에는 그러면 낮에는 그 단식 농성을 이제 그 야외에서 하고 밤에는 또 국회에 쳐져 있는 천막으로 가서 쉬고 이렇게 이른바 이제 출퇴근 농성이 아니냐라는 좀 비판과 조롱에도 맞닥뜨렸는데 지난 22일에 그 청와대에서 100m 정도 떨어진 사랑채에 또 따로 텐트를 설치를 해서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노숙을 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노숙 철야 농성을 시작을 해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좀 그 상황이 좀 악조건이라는 게 좀 더 눈에 드러나게 되고 그 지난 주말 또 비도 오고 막 날씨가 그랬잖아요. 오늘도 갑자기 예. 한파가 네. 그러니까 저도 이게 뭐 걱정이라기보다는 비 오는데 거긴 단식은 어떻게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이니까 다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다 이 여기에 대한 좀 관심이 좀 더 몰리게 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지난 삭발투쟁처럼 좀 다소 쇼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분위기도 있었지만 좀 대중의 호기심과 좀 우려를 자극하는 측면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중단 이 이벤트가 예를 들면은 뭐 한 이번 주 주말쯤 있었으면 이게 일종의 출구 전략이 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래요, 뜻을 이루었으니 그럼 저는 이만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데 이게 3일 차에 하면 이게 네. 갑자기 이제 3일 만에 일어나기도 조금 네.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출구 그래서 전략이 아니요 우리가 강기정 이 청와대 수석이 정무수석이 찾아가서 자 이제 지소미아는 종료가 잠시 멈췄으니 이제 단식을 거두시지요 하고 전가를 했어요. 네. 근데 여기서 나머지까지도 밀어붙이겠다. 두 그러니까 번째, 세 처음에는 이게 이 야당 대표가 할 수 있는 단식의 전략에서 좀 어긋나서 패착이다 그랬거든요. 네네네. 왜냐하면 하나만 집중해야 되는데 세 개를 걸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소미아 이 파기를 철회하라. 네. 그 다음에 이제 공수처 설치 결사 반대. 네. 그리고 이제 선거법 개정 안 된다. 근데 하나가 빠졌지만 두 개가 살아 있으니까 그러면 탄력 받아서 지소미아가 일단 어쨌든 뭐 이제 황교안 대표 요구가 현재 시점 멈춰 있는 상황에서 나머지 두 개도 다 가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금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방미했었잖아요. 네네. 방위비 분담금 문제 때문에 이제 미국 조야와 만남을 가졌는데 이인영 원내대표, 오신환 원내대표보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하루 먼저 들어와서 황교안 대표 단식장을 찾아서
그 얘기를 더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참 큰 고민이 이거예요. 자, 공수처 설치 반대시킬 것이고 결국 우리는 관철시킬 것이고 또 선거법 개정안도 막을 것이다. 이거 장기 집권 획책 음모다. 네. 분수하겠다라고 했는데 협상과 투쟁을 병행하겠다 그랬어요. 그럼 지금 협상에 나서서 패스트트랙을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 제1야당 입장에서 안을 내고 협의해야 되는데 네네. 아니라는 것은 안 돼가 아니거든요. 근데 나머지 자유한국당을 빼고는 해야 해가 지금 이제 방향이란 말이에요. 그럼 협상에 이 어떤 교점이 없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 투트랙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좀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 장면입니다. 맞아요. 네, 그럼 강 기자. 생각해 보면 어쨌든 지소미아 같은 경우는 이제 청와대 결정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니까 뭐 청와대 앞에서 이렇게 뭐 단식할 노숙을 수 하든 뭐 있으나. 단식을 할 수 있으나 사실은 이제는 법의 영역이거든요. 국회의 영역인데 패스트트랙이든지 공수처 법안이든지 그러면 이제 국회로 가는 게 마땅하죠. 그 안에 들어가야지 이제 뭐 반대뿐만 아니라 어떻게 반대를 하겠다, 어떤 의견을 갖고 있다라는 의견을 피력하는 게 그 다음 수순인데 지금도 지금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반대만 하겠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지금 고착이 되는 것 같아서 좀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요. 아까 그 출구 전략을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이제 황 대표가 원외 인사기 때문에 항상 또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을 받고 있는데 뭐 사실 과거에도 원외 당 대표가 없었던 건 아니죠. 뭐 가깝게는 이제 박기태 전 이제 대표 같은 경우에도 물론 다선 의원이긴 했습니다만 당시에는 원외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에 봉착했었다라는 게 있는데 또 황 대표는 더군다나 정치 신입이기 때문에 맞아요. 더더욱 네. 비판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막 극복하기 위해서 뭐 우리 다들 아시다시피 뭐 그 인재 영입을 통해서라든지 이거 계속 여러 가지 이슈들을 계속해서 던지면서 이걸 극복하려는 모습들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리더십에 대한 위기, 이제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당 중진들 사이에서는 이제 이 리더십 한계 때문에 이미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오고 가고 비대위기까지 있다.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황 대표가 더더욱 단식을 풀지 않고 버틸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 패스트트랙 국면 이후에 이제 장외 집회를 통해서 얻었던 어떤 그 당 외의 어떤 동력들 이것을 어느 정도 좀 더 이제 그 살리기 위한 어떤 계기로서 이 단식을 계속 이어가고자 하는 좀 그런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또 한편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사실 정치인들한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권력 의지라고들 하는데 네. 황 대표가 이제 그 권력 의지만은 정말 제대로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측면에서는 좀 평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뭐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강한 강자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 것처럼 사실 정치 현실에서는 그런 측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과거 사례들을 비춰보면 그래서 이제 그 황 대표가 계속해서 이런 강수들을 계속 두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출구 전략 중에 한 가지는 애초에 1대1 영수회담을 제안했었는데 이게 잘 안 이루어졌던 측면이 있는데 어제 이낙연 총리가 그 황 대표를 찾아가서 뭐 1분이지만 잠깐 동안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이후에 이제 1대1 영수회담을 다시 한번 제안해서 혹시라도 이것이 성사된다면 이걸 또 출구로 사용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 앞서 그 국회 밖에서 얻은 에너지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에너지를 국회 안으로 모아고 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본인은 못 갖고 들어간다고 해도 원내 대표도 있고 의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안타깝습니다. 이 국회 밖으로 나가서 좋을 게 없는 이슈들은 있지만 국회 끌고 들고 와서 안 좋을 이슈들은 없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런데 모두 다할 수 지금 있습니다. 국회 안에. 국회가 아니라 저는 당내가 문제여서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정부를 향한 단식이기도 하고 사실상 네. 뭐 국익을 걱정하는 이제 보수의 고민일 수 있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대여투쟁일 수도 있는데 또 하나는 애초에 해석을 할 때 지난주 저도 해석을 그렇게 했는데 이게 당내를 향한 것일 수 있다. 자 원외 당 대표가 이렇게 자신의 어떤 건강과 생명을 걸고 이 단식 투쟁이라는 비장한 투쟁을 하는데 먼저 지금 당장 보이는 거는 당 밖에서는 갑론을박이에요. 잘한다 못한다 뭐 박지원 의원의 쓴소리도 있고 근데 당내에서는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 당 대표 우리 리더가 지금 목숨 걸고 저 풍찬 노숙하고 있는데 거기 쓴소리 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단식 초기에는 김세현 의원이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저거 뭐 하는 일이냐. 근데 이분은 이미 불출마 선언했고 이 당 해체까지 주장했기 때문에 당내에서는 약효가 다 있다고 봐요. 그럼 나머지 이제 개파 갈등이라든가 이 과정에 공천룰을 발표했잖아요. 이 지역구 3분의 1 컷오프 할 거야. 이 과반 현역 의원 과반 이상 물갈이 될 거야. 그럼 이제 떨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내 세력이 살아남는 거야. 우리가 개파 얘기 많이 했는데 네. 근데 그게 황 대표의 칼자루에 달려 있는데 지금 굽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몰려가서 지금 어제 보셨어요? 비 오는데 다 우비 입고 7, 80명 가서 피켓 같이 들고 네, 으쌰으쌰 네, 한단 네, 말이에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충성맹세 아니냐. 황 대표의 지금 눈도장을 찍어야 되는 상황 나 좀 아니냐. 봐주쇼. 예, 어. 현역 의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황 대표는 단식하면서 대여 투쟁도 하고 반정부 투쟁도 하고 그러면서 당내에 충성을 쫙 이끌어낼 수 있는 어찌 보면 이제 일거양득이다. 그럼 이 안에서 언제 출구를 이제 타야 되냐면 그럼 내부에서 이제 됐어. 공천에 대해서는 황 대표님한테 저희 모든 이제 결정권을 맡기겠습니다. 그럼 이제 딱 다시 권좌에 올라가서 그럼 이제부터 교통정리 하겠소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는 큰 의미가 없는 게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인재 영입 잘 안 됐어요. 보수 대통합 지리멸렬해요. 대통령과 1대1 뭐 받아주면 좋지만 안 받아줄 수도 있고 만난들 그 다음에 공천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 당내 장악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황 대표에게는. 그래서 그걸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국내 정치 얘기 좀 해봤는데 사실 우리 그 이번에 너무 뉴스들이 많아가지고 좀 묻힌 경향이 있긴 한데 네. 홍콩에서 어제 늦게까지 저 구의원 선거 진행되고 결과도 나왔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이거 전 1985년에 12대 총선 때 느낌이 그대로 살아나요. 그렇게 말하면 아무도 모르죠. 저는 우리 PD가 83년생인데. 그런가? 제가 이제 그 세 살 고3 때 졸업을 얘기인데. 앞두고 네. 제가 8호 학번이니까 대학 입학하던 해 2월에 12대 총선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 야당이 두 개였는데 하나는 보통 어용 야당이다. 친정부 성향의 야당이다. 네. 그래서 이제 정부도 민정당이었죠 당시에 그 50 시절이니까. 그랬는데 그때 이 신진 야당이 급등을 하면서 엄청난 약진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국민 승리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제 홍콩으로 돌아가면 홍콩 구의원이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냥 기초자치단체 의원 정도예요. 네. 이 홍콩시 내에 이제 이 저 정책들을 결정하는 네. 이 중국 전체를 구의회. 보면 이제 뭐 중국으로 좀 보면 밑- 아주 아래죠. 작은. 네. 그런데 이제 홍콩도 이제 중요한 도시니까 18개 구가 있습니다. 네. 452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중국 본토의 정부를 지지하는 친중파가 다수였어요. 네. 원래는 예, 네. 350여 석 가지고 있었고요. 네. 나머지 한 뭐 110여 석 정도가 약간 이제 반정부 성향, 음흠. 민주계 이렇게 불렸었는데 지난 밤 사이에 선거는 놀랍습니다. 지금 완전히 이제 개표 안 됐어요. 개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반 이상을 이 민주계가 얻게 될 거고 친중계는 폭망했다. 아, 쉽게 반도 안 말하면. 된다. 반도 안 되고 반에 훨씬 안 돼요. 지금 당이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개파가 굉장히 많아요. 홍콩이. 그러니까 친중 성향은 지금 현재 100석이 안 됩니다. 현재로서는. 네. 예, 다 개표해도 100석이 될까 말까가 과제인데 지금 과반 이상은 그러니까 과반이 이제 226석인데 그 이상은 이제 민주계가 얻을 것이 확실시 되는데 홍콩 역사상 최초예요. 지금 현재 7시 기준으로는 278석을 차지했네요. 이거 확 전 확보된 201석까지 게? 봤는데 그러니까 와. 이제 과반을 훌쩍 넘어서 3분의 2에 육박하고 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캐리람 행정장관 네네. 행정장관 선출을 120명 선거인단이 하는데 아, 이 중에 직접 선거가 아니군요. 117명이 구의원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거는 무조건 승자 독식제처럼 다수당이 117명을 밀어넣어요. 아하. 그러니까 물론 1200명 선거인단 중에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지만 구의원 전체에서 이걸로 보면은 이 그 행정장관 선출 선거인단의 10분의 1 구의원을 민주계가 집어넣게 된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선거 역학으로 봤을 때는 네. 그 혁명이 일어났다고. 엄청난 혁명. 홍콩 역사상 그러네요. 최초의 선거를 통한 민주혁명인데 일단 투표율이 71%를 넘겼는데 4년 전 선거가 40%대였거든요. 네. 2배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지난 2003년도에 아마 이제 홍콩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한번 강행하려고 했다가 대규모 시위 때문에 역풍으로 네네네. 이제 철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구의원 선거에서 친민주계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한 수준으로 승리를 거둔 적이 있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전국- 지금은 네. 지금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었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는 혼자 아침에 막 흥분했는데 뉴스 보고 네네. 1985년 12대 총선을 언급한 젊은 청취자들에게 심심한 사과를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그 이제 아무도 모르시네, 아무도. 69년 7월에 중국 정부 입장, 홍콩 정부 입장은 네. 나왔습니까? 네. 홍콩 정부 입장 아직 안 나왔어요. 기다려 일단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조금 불안해요. 이거 최종 집계 발표되고 나면 이제 중국 본토 정부가 홍콩 시민들의 이 어떤 정말 선거 혁명에
민심을 좀 깨닫고 숙연해지지 않겠는가라는 관측이 음. 나오고 있는데 저는 반대로 봐요. 저도 주영일 평론가 의견에 동감합니다. 상당히 이 결과에 네. 이 중국 정부 당국이 네. 세게 나오면서 저도 교감할 거라고 이거 좀 봅니다. 더 불안해질 수도 있어요. 한번 오후에 정부 발표를 기다려 보시죠. 알겠습니다. 짧게 이 종부서고지서가 지난주에 나와가지고 뉴스들이 또 쏟아졌습니다, 박 기자님. 예, 종부세 얘기 간단하게 좀 드릴게요. 일단 뭐 종부세 기사가 나오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또 세금 폭탄 네. 요 얘기가 나올 텐데 일단 이번에 종부세를 내야 하는 분들이 좀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종부세는 보통 이제 아파트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가격 기준으로 매기게 되죠. 네. 그래서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9억 원 정도 그 수준 이상의 주택 보유자들에게 부과가 되는 게 종부세인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한 13만 5천 가구가 종부세 부과 대상이었는데 네네. 올해는 20만 3천 가구로 좀 늘었습니다. 많이 늘긴 했네요. 왜냐하면 진짜요.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래서 보통 이제 그 강남 위주였다면은 이번엔 이제 마포, 마용성이라고 하죠. 마포, 용산, 성동구 아파트들도 좀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총체적으로 보면 지난해보다 납부 대상자가 한 10만 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종부세는 한 1조 원 정도 더 거칠 것이다. 이렇게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뭐 그 세대별로 평형별로 예를 들어서 이 정도 평수의 이 지역에서 이 정도 크기의 아파트라면 이 정도 나온다. 이런 것좀 예를 해당된다. 들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기 마포구 아까 마포라고 말씀드렸던 치고요. 마용성 중에 마포구 레미안 프루지오 아파트 대장주라고 여기가 이제 보통 대장으로 표현하죠. 많이 유명한 아름다운. 아파트죠. 전용 면적 114제곱미터. 네. 요 형이 지난해 공시가격이 8억 원이었는데 올해 공시가격이 10억 원으로 올랐어요. 그러면서 종부세 대상이 됐죠. 그래서 해당 가구가 내야 할 종부세가 22만 원입니다. 그래서 네. 뭐 폭탄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께서 아니 뭐 22만 원짜리 폭탄도 있죠. 왜 폭탄 무시합니까? 뭐 이제 2억 원이 올랐는데 22만 원 세금 내야 된다. 네. 그리고 강남 32평 기준으로 평균 연간 한 150만 원 정도 종부세가 부과가 되고요. 참고로 타워 팰리스 101평 요 규모는 연간 440만 원 전후 이렇게 된다고 집계가 가격이 돼 있는 엄청나다는 상황입니다.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타펠 101평이면 이제 펜트하우스인데 요거 사실 가격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분명히 있죠. 네, 다시 네. 요즘 또 좀 오르고 있는 네. 기세긴 합니다. 어쨌든 폭탄이라고 뭐 이거 뭐 폭탄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예를 들면 그렇죠. 이 콩알타도 폭탄이냐? 뭐 이렇게 생각하면 할 말은 없는데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강북의 대장주로 불리는 40평대 이제 네. 뭐 114평 전용제곱미터, 114제곱미터가 한 몇십만 원대 나온다. 네, 이렇게 22만 원 생각합니다, 22만 이거죠. 원씩 예, 나온다. 그래서 보면 그 전체 가구 수를 좀 따져보면 우리가 지금 뭐 가구 수가 한 2천 가구 정도 된다고 하면요. 그 중에 한 60만 가구가 종부세 해당된다. 대상에 해당이 되는데 이 중에서 지금 1주택자 분들의 부담은 사실상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올랐다고 해도 그 부담이 없고요. 대부분 이제 다주택자, 2주택자 이상 보유자 분들인데 이분들이 대상이 한 15만 가구 정도 됩니다. 근데 이번에 그 종부세 부담이 좀 늘었다고 했는데 그 이 기간에 주택 가격이 얼마나 증가를 했느냐 한 700조 원 가까이 늘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수치 그리고 전체적인 집값의 어떤 그 상향세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살펴보시고 종부세 폭탄이냐 아니냐를 좀 판단을 하시는 게 맞을 것 발상을 같아요. 좀 전환해서 네네, 2천만 그런가? 가구 중에 내가 종부세 대상이 됐다. 60만 가구 안에 포함된다. 그럼 자랑스러워해야 될 일이잖아요. 내가 건강하게 열심히 벌어가지고 해서 이 정도 퍼센트 안에서 자본주의 부를 사회에서 읽었다. 내가 그럼 내가 이 폭탄 좀 내리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아니 공시가격이라는 게 실거래가의 한 거의 60%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종부세 주택은 실거래가가 한 뭐 15억 이상은 되는 그런 아파트 그런 기본적으로. 주택에 대해서 부과가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얼마나 되실지는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시는 그렇죠. 게 아니면 이제 그 공시지가 반영률 자체가 매년 가파르게 맞아요, 오르고 맞아요. 있으니까 네네. 내년 되면 조금 상황이 달라질 네, 수 내년 있을 되면 수도 좀 오를 수 있죠. 합니다. 예. 그럼 우리 내년에 또 우리 얘기해 주면 되죠. 그렇죠. 상황 보고 폭탄이냐 아니냐. 정치쇼에서 내년에 이 시간에 다시 짚어드리도록 종부세 얘기. 하겠습니다. 그래 오늘 세 분 모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SBS 이재익의 정치쇼 아주 흥미롭게 재미있는 히트 코너입니다. 스브스 어른이 집 기다리고 있습니다. 4부에서 기다릴게요. 이제 This is 이게 정치 정치쇼. show.
자, 우리 정치 잘 모르는 정치 어린이들 모여주세요. 우리 스브스 어른이집 개근하면 정알못 정치를 알지 못하는 당신도 정치 구단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게 정치쇼 월요일 4부입니다. 정치의 ABC 가나다라 기억니은 디귿 걸음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는 스브스 어린이집 코너입니다. 오늘도 두 분 나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보좌진 협의 회장님이십니다. 조현욱 보좌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에 상당히 강렬한 인상이었는데 점점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희한하네요. 네, 제가 겨울이 되면 좀 잘생겨집니다 원래. 겨울이 되면 좀 잘생기신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보는 라디오 함께 해주시고요. 우리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약간 수척한 느낌이 있어요. 황현희 씨. 감기가 좀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코맹맹이 소리도 좀 난 것 같아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시사평론가 및 개그맨이라고 전 부르겠습니다. 제가요? 네. 예, 시사평론가는 아니고 저는 그냥 전직은 개그맨입니다. 예. 아직은 개그맨이다. 시사를 다룰 줄 아는 개그맨이고 시사를 조금 시사에 대해서 떠들 줄 아는 예, 개그맨이다. 조금, 조금. 예, 그렇습니다. 황현희 씨 나와 있습니다. 네. 자, 1교 시작해 볼까요? 자, 이 음악은 이제 종례 시간에 나오는 음악이고요. 자, 1교 시작해 봅니다. 슬기로운 국회 생활 시간이에요. 네네. 자, 요거 한번 읽어주세요. 뉴스에서 우리가 자주 들었던 표현인데요. 그렇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죠. 자, 다 아는 얘기입니다. 정의당 네네. 우리가 뭐 한다는지 알고요. 네. 거기 대표가 심상정 의원이란 것도 알고 최저임금 뭔 줄 알고 5배 알고 제한하는 법안 하는데 문제가 이제 세비. 알 듯 모를 듯 뭔가 싶습니다. 뭐 세금 같기도 하고요. 네, 조 부장님 세비가 뭡니까? 세금의 세자하고는 또 다른 한자를 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오, 야, 몰랐어요. 이거- 예.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세비라고 하긴 하지만 네네. 사실 세비라는 용어는 법률적 용어는 아닙니다. 아, 국회의원들은 세비를 받지 않고요. 음. 수당을 받습니다.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지급 항목은 수당이다. 수당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전부터 세비 한 거죠. 이 세비의 세자가 네. 또 어려운 거 쉽게 말씀드렸는데 갈수록 어려워져서 알겠습니다. 방년 18세 이런 거 할 때 아. 그때 세자입니다. 1세, 2세 할 때. 그거를 방년 18세로 가면 어렵지만 만 몇 세 할 때 세자로 하면 네, 쉽게 맞습니다. 들립니다. 아니 어렵게 표현을 하시네. 자, 만 제가 몇 봤을 세 때 할 때.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만이라고 뭔 상관이에요? 그러면 이게? 황현희 씨 예. 뭘 예로 듭니까? 아니 뭐 13세 뭐 진짜 이것도 맞는 표현이죠. 예, 그래, 예. 어쨌든 예. 그 나이 해를 표시할 때 그 네, 세자라는 그래서 거죠. 국가기관이 한 해 동안 쓰는 경비 네. 이게 사실 세비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얘기가 문헌에요. 뭐라고 나오냐면 네. 일제는 황실과 친일파 관료들에게 직위를 내리고 세비를 지급해 주었다. 아. 즉 그러니까 국가기관에서 관료들한테 주는 돈 이걸 세비라고 부르는 겁니다. 1년 동안 받을 돈을 예, 준다 주는 이거죠. 겁니다. 아, 일제시대 때 썼던 말이니까 되도록이면 안 쓰는 게 좋은 말이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어떻게 아, 보면요. 그렇군요. 공식적으로 세비라는 용어가 폐지된 거는 네. 49년도입니다. 1949년 근데 그거를 지금 70년 동안 쓰고 쓰고 있어요. 있습니다. 아, 그건 잘못된 단어네요. 어떻게 보면 안 써야 되는 단어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예. 오늘 준비했습니다. 네네. 이 단어를 오늘 우리가 이제 이게 잘못된 단어고 그 연원 자체가 일제시대 때에 있다라는 걸 알려줌으로써 이제 네네. 그냥 쓰지 말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말하면 말할수록 약간 공허한 느낌이 있죠. 아, 근데 뭐 정치쇼가 대단한 거죠. 네, 이렇게 그럼요. 이런 걸 집어내고 방송에서 이제 알려드리는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근데 음. 한 가지 궁금한 게 이 수당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이 수당은 뭡니까 도대체? 왜 수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예. 금태섭 의원 보수 지급 명세서 야, 너무 궁금하다. 좋다. 이거 자, 들고 대공개 나왔습니다. 예. 금태섭 의원 얼마나 받나 보자 우리. 숫자 공개해 주세요. 숫자 공개합니다. 네. 이게 2018년 제가 5월 달 거 작년 연봉입니다. 월급 얼마 받았는가 네. 이렇게 받았습니다. 보니까 봉급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있고요. 봉급 항목, 네네. 관리 업무, 관리 업무. 입법 활동비, 특별 활동비, 정액급식비 이렇게 해서 돈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네요. 뭐가 이것저것. 뭐가 많네 진짜. 알겠습니다. 예. 그냥 실제로 봉급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이건 네. 일반 수당입니다. 일반 수당이다. 이거 한번 들어서 보여주세요. 어떻게 생겼나. 네. 카메라 이쪽 카메라인가요? 네네네. 이렇게 아, 돼 있습니다. 그럴까요? 이렇게 예. 생긴 대충 뭐 형태만 보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공제 항목 다 비슷합니다. 아, 금태섭 의원님한테 괜찮겠어요? 아니 원래 근데 공개 항목이에요. 공개되는 합니다. 항목이에요. 아, 그렇군요. 예. 국회의원들이 얼마 받으면 다 알아야죠. 다 똑같으니까 뭐. 네, 네, 비슷비슷하니까. 네. 그 정도. 그러니까 얼마 받아요? 얼마입니까? 예.
세금 전에 작년 기준으로 치면 세전? 1억 5천 정도 됩니다. 자, 네, 여러분 네. 국회의원들은 세전 1억 5천 정도 됩니다. 세후 그러는구나. 1억 2천 정도. 생각보다 많이 안 뛰네요. 뭐 저는 국민연금, 굉장히 많이 뭐 뛰는 느낌인데. 세금, 소득세, 지방세, 뭐 건강보험 이런 거 다 일반 월급쟁이들하고 똑같이 됩니다. 아 건강보험도 나오는군요. 네네. 오, 얼마 정도 나옵니까 건강보험? 그 정도. 건강보험 제가 얼마 냈는지 보니까 작년에 28만 원씩 냈네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본데 그거밖에 안 내요? 나 잘 모르겠네 이거. 자,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다른 거느리고 있는 식구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거의 9명이라는 굉장히 그 대식구, 요즘 핵가족 시대인데 사실은 어쨌든 간에 9명이라는 대식구를 세금으로 이제 밑에 두고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특혜라고 또 보입니다. 보다지는 월급까지 이제 나라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주는 건 아니고 당연히 그래요. 수당까지 포함해 가지고 네. 보좌진, 의원실 운영 경비 이렇게 해서 1년에 지원되는 금액이 네. 한 6억 정도 됩니다. 국회의원 한 명한테. 한 명한테. 와. 그러니까 아까 세금으로. 수당이 1억 5천 정도 된다 그랬으니까 네네네. 보좌진 9명의 급여, 그다음에 각종 지원 경비가 한 4억 5천 정도 1년에 네. 걱정된다고 보면 됩니다. 6억 정도가 네. 국회의원 한 명당 그 국회의원 사무실로 이제 할당이 되는 거죠. 정확히 네네. 말하면. 네네. 아, 3833님께서 그 수당은 그 해당되어 있는 항목에 일을 안 하면 안 주는 거 아닌가요? 일 안 하는 사람은 수당 안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 국회의원분들은 다 받아가네요. 일 안 하고. 대부분 일을 많이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정말 잘 안 보이는데. 아니, 법이 통과가 돼야 그게 일을 한다라고. 법이 통과돼 일을 하는 거지. 네, 네. 저희가 좀 생각을 할 건데 뭐 국회에서 쉬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국민들 입장에선. 일을 안 하는 의원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하지만 금태섭 네. 의원은 열심히 하고 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인혜 씨가 황인혜 씨도 당연히 세금을 납세 의무 이행하고 아유, 있죠? 저는 작년에 뭐 벌이가 그렇게 시원치 않아서 환급 받았습니다. 예. 슬픈 이야기는 사석에서 이제 하도록 네네네, 하고요. 네. 어쨌든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네네. 왜냐하면 이 납세 의무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런 얘기 할 자격도 없어요. 아 납세랑 세금도 안 내면서 뭘 예. 이런 얘기를 해. 군복무나 이런 해야죠. 거는 정말 철저하게 해야죠. 예. 이제 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네. 한마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월급 어떻게 해요? 지금보다 깎아야 된다고 봅니까? 좀 그러니까 더 줘야 된다고 봅니까? 수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수당이면은 어떻게 보면 일을 얼마만큼 했느냐에 따라서 지급이 돼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긴 들어요. 왜냐면 일괄적으로 다들 이제 똑같이 지급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뭐 국회에서 뭐 일을 안 하고 있다 이러면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봐서도 맞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예. 그게 참 어려운 게 일을 한다라는 게 양적으로 평가를 하면은 쉽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SNS에 한번 그런 일을 썼었는데 본회의 출석에 관련해서 한번 쓴 적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최근에 열린 마지막 본회의가 10월 31일 날 열렸는데요. 그때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한 236명인가? 그 정도 됩니다. 근데 전체 회의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참석한 사람은 몇 명일까? 생각해 보면 40명이 안 됩니다. 늦게 오든지 아니면 일찍 가든지 그렇다가도 회의 출석은 똑같습니다. 심지어는 1분만 와서 출석만 하더라도 출석으로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회 회의록을 국민들이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는 게 네. 국회 회의록 보면 명단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출석을 써놓는데 네. 출석 의원 몇 명 하고 이름을 쭉 쓰고 시작할 때 있었던 의원 누구 몇 명, 끝날 때 있었던 의원 몇 명 그걸 다 적어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하도 국민들이 비판이 많으니까 18대 국회 때 박병석 부의장은 회의 끝날 때마다 앉아 있는 의원들 이름을 다 불러줬습니다. 출석 불렀군요. 속기록에 쓰려고. 예. 미치겠다. 그게 이제 없어지고 이제 속기록에 씁니다. 아니, 저는.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끝날 때 없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하다못해 출석이라도 잘하면 수당을 좀 더 지급을 한다든가 그래도 약간 이런 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뭐 지각 조퇴 이런 예. 것도 있으니까. 아 조퇴도 있어요. 근데 그 대회장에서 나갈 때 눈치 안 보입니까? 우리는 이제 강의실에 들어갔다 그 경험해 예.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수업 시간에 나가는 거 굉장히 눈치 보이거든요. 카메라가 이제 의장석을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예. 예. 안 찍히는군요. 야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 아니 근데 보통 초선 분들은 앞쪽에 계시고 저 중진은 좀 뒤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당의 지도부들이 뒤쪽에 예. 앉습니다. 초선 분들은 나갈 때 눈치 엄청 보이겠네요. 이거 좀 큰가 또 거기가 이렇게 올라오면. 뭐 당 대표 마주칠 수도 있고 원내 대표도 있고 막 이러니까. 아까 수당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하면은 예.
모든 국회의원들이 수당이 똑같습니다. 초선이든 재선이든 삼선이든 상임위원장이 되든 네. 의장하고 부의장만 조금 수당을 더 받고요. 네. 국회의원은 선수와 상관없이 같은 수당을 받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이 뭐 차량 유지비, 유류비, 사무실 운영비 뭐 이런 거 다 세비에 포함되는 건가요? 아까 6억이라는 지원금에 포함됩니다. 이게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저 많이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후원금이 또 있잖아요. 정치 후원금. 그건 또 전혀 다른 얘기겠죠? 예,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은 1년간 1억 5천만 원의 후원금을 거둘 수가 아, 있습니다. 받을 수가 있군요. 예. 아 상한선이 예, 있어요. 상한선이 법적으로. 네, 거둘 수가 있습니다. 선거가 있는 해는 그 2배, 3억 원까지 거둘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이거는 이제 개인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 본인의 사무실을 운영한다거나 뭐 이런 돈으로 쓰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억 5천이 한도라 그래도 잘 안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네. 다 들어오는 의원들은 있고 인기가 많으신 의원들, 네네. 예, 아닌 사람은 뭐 3천만 원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근데 지역구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후원금 중에서 대부분을 이제 지역 사무실 운영하는 데 쓰고 그렇겠죠. 예, 예. 사무실도 열어야 되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보통 토론회나 간담회 이런 의정 활동에 필요한 정책 의견 수렴을 하는데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군요. 후원금. 아 저는 후원금에 이 상한선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네. 근데 그 안에서도 갈린다 이거죠. 1억 5천 다 채운 사람도 있고 뭐 2, 3천밖에 못 받는 사람도 그럼 있고. 1억 5천 더 받으면 법에 걸리는 겁니까? 걸립니다. 다 토해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한도가 있어야 되는 게 네. 항상 고민입니다. 돈 있는 사람이 정치를 하면은 좋은 점 일반적으로 부패하지 않을 거다. 왠지 그럴 것 같죠. 그럴 것 같죠. 근데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정치하지 말아야 되냐라는 취지에서 후원금이라는 게 만들어진 겁니다. 네네네. 근데 또 친구들 중에 혹은 지인들 중에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네. 국회의원은 후원금을 모으기가 상당히 유리하겠죠. 그렇겠죠. 네. 그러면 의정을 사무실도 더 번쩍번쩍하게 낼 수도 있고 심지어 후원금으로 인력을 더 쓸 수도 있습니다. 네네. 최대 3인까지 더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도를 열어줘 버리면은 돈 있는 사람은 직원들도 더 많이 쓰고 후원금에서 네. 그다음에 사무실 운영도 훨씬 더 크게 할 수가 있겠죠. 아니 이게 동네 돌아다니 보면 그 국회의원 사무실 있잖아요. 보면은 이제 정말 뭐 삐까뻔쩍한 뭐 약간 굉장히 좀 빛나는 그런 건물에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좀 허름한 건물들에 있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그게 개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안 그러면 순전히 개인 돈으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세비에서 돈을 떼가지고 지역사무 운영비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국회의원 세비 이제 앞으로는 세비라고 안 부르고 정치 용어를 쓰면 좋을 텐데 알아보고 있습니다. 1교시 끝나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샵 1035 50원 100원으로 궁금한 질문들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국회의원 이제 보통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제 보수라는 표현을 수당입니다. 쓰자는 수당이라고 하지만 그걸 또 보수라고 부르자는 또 의견도 있다고 아까 들었고요. 알겠습니다. 이 뭐 퀴즈 하나 할까요? 네. 그래요. 제가 소개해드릴까요? 예. 자, 국회의원이 매월 지급받는 수당과 활동비를 이것이라고 부르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세비, 2번 앱입니다. 야, 이건 좀 청취자를 좀 무시하는 왜 이런 문제 문제를 아닙니까? 내느냐? 이제 이 세비라는 이 명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네네. 의미에서 이렇게 낸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현재는 수당이고 이거 이제 보수라고 부르자는 말도 의견도 있다라고. 1번 세비, 2번 앱이라고 붙어가지고 사실 이 앱이는 아빠를 뜻하는 말이기도 한데 그렇기도 하고 예. 알겠습니다. 네, 쉬는 시간 끝났네요. 예, 하도록 잡담하지 하겠습니다. 말래요. 떠들지 많이 말고 드세요. 다시 네. 공부하라는. 자, 그래요. 뭐 2교시 시작해 볼까요? 네네. 2교시 정치 언어 독해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말이지만 이 정치 관련된 말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어렵습니다. 예. 오늘 우리 황인혜 씨 못 보았습니까? 자, 오늘의 정치언어 독해 문장은요. 잘 듣고 어떤 말인지 좀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안 소위를 통과한 민식이법은 해당 상임위 전체 회의야. 자,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본회의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국회가 멈추면 민식이법도 본회의에서 처리가 안 될 수 있다입니다. 어렵죠. 앞부분에 몰려 있네요. 어려운 네. 것들. 일단 법안 소위, 소위. 예. 상임위 전체 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야, 이거 뭐 어떻게 됩니까? 보좌관님 설명을 좀 하나 해주시죠. 법안 소위부터. 법안이 처음에 발의를 한다고 합니다. 네. 예, 의원들 10명 도장을 받아 발의를 하게 되면은 네네. 그 해당 상임위의 상정 절차를 먼저 받습니다. 아까 민식이법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입니다. 도로교통법이거든요. 그렇겠죠. 예, 예. 당연히. 제가 이거 설명이 더 어렵지 않나요?
개념적으로다가 네? 왠지 도로교통법은 약간 행안위에서 할 것 같은 느낌 들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느낌이 약간 도로교통부를 법사위에서 할 것 같지 않나요? 예, 좀더 좀 쉬운 단어로 법사위에서 할 것 같기도 한데 아닌가? 좀 어려운 것도 가끔씩은 좀 외워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외우는 것도 외워보겠습니다. 있어야죠. 자, 예. 일단 상정을 하고 네. 근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인데 모든 법안들은 상임위에 올라가게 되면은 그 다음번에 법안 소위원회라는 데 넘어갑니다. 그렇죠. 거기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 이번에 실질적인 심사를 하는 네, 곳이군요. 네. 지난번에 예. 배웠잖아요. 법안 소위. 그 안에 네네. 소소위도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맞아요. 아 까먹고 있었어요. 네, 예. 복습. 그래서 민식이법이 이번에 행안위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를 한 겁니다. 현재 여기까지 됐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게 끝나고 나면은 법안 다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올라옵니다. 네. 거기서 의결을 하고 의결이 되면 법제사법위원회로 법을 보냅니다. 네. 그래서 법사위에서 한 번 더 의결을 하고 그리고 나면은 본회의 가서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절차입니다. 아, 이게 절차가 3단계군요. 복잡하네요. 예. 일단 모든 법안이 최종적으로는 법제사법위원회, 흔히 말하는 갑니다. 법사위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는 지난번에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법사위의 그 힘이 세다. 약간 뭐 그런 말이 나오는군요. 예, 예, 예. 절차가 꼭 거쳐야 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야, 그렇습니다. 또 그 법사위원장 굉장한 파워가 있네요. 그렇죠. 이게 민식이법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법사위에서는 무슨 권한이 있냐면은 법사위에 올라온 법안들을 다른 상임위에 통과한 법안들입니다. 본회의에 올릴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리지 않으면은 법사위에는 소위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법사위 고유법, 이런 형법이나 민법 이런 거 하는 소위가 있고 네. 다른 상임위에 올라온 법들을 처리하는 소위원회가 또 따로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법사위에 올라온 법 중에서 의원들 중에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하면은 그 다른 상임위법을 처리하는 이소위라고 하는데 저희가 거기다 보내버립니다. 그럼 거기서 언제 올라올지는 사실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법안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게 법사위의 이소위입니다. 야, 무슨 말인지 알겠다. 아, 그렇군요. 본회의에 안 올리고 거기다 올려버리면 이게 막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중요한 건 기간이 한참 지나면 또 잊혀지잖아요, 법안들이. 그러기도 하고 임기가 끝나게 되면 폐기됩니다. 아 폐기가 돼요. 아, 그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면 법안도 자동 그렇습니다. 폐기예요? 내년 5월 29일까지 통과되지 않는 법안은 이거 알고 임기 말리 있었어요? 폐기. 저 몰랐어요. 이거 만장일치입니까 그러면? 만장일치로 다 통과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거부하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오. 법사위에서는. 야, 힘이 세네. 그러니까요. 엄청난 힘이죠 그러면. 네. 아, 나 어릴 때 법사위원장 하겠다고 네. 뭐 적어낼 걸 어릴 때. 그러니까 그분이 소리 지르시는 이유가 있었네요. 힘이 세니까 이렇게 소리를 지르셨고. 예. 참고로 법사위원장은 예. 야당이 맞습니다. 또 이 권력 네. 이 분산의 측면에서 야당한테 하나 주는군요. 큰 자리 하나를. 이재 PD님은 역시 야당을. 네. 아,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법사위원장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아니, 야 이거 진짜 그래요. 당황되는. 네. 알겠습니다. 전 뭐 예. 정권이 누구든 간에 야당의 기질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 매우 약간 당황하시는데요. 예 예. 아니,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어 이분들이. 그래요. 야, 저는 이 자, 대화에서 빠지겠습니다. 예. 일단 자 여러분들 모든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를 마지막에는 통과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각 소위를 통과한 다음에 상임위 전체 회의를 통과하면 그 다음에 법사위로 간다. 이렇게 이게 비율 같은 게 어느 정도는 있습니까? 예를 들면 법안 소위 통과하면 땡까지 다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거의 된다고 봐야 됩니다. 소위가 중요하군요. 제가 민식이법 설명을 드릴게요. 강원시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10월 11일입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네네. 그리고 의원회 회부된 게 10월 14일. 그다음에 11월 11일 날 소위에 회부되고 21일 날에 의결이 됐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법안 발의에서 소위 의결되까지 21일이니까 40일 정도 걸린 겁니다. 근데 여기서 통과되면 이 법이 이 정도면 법사위에서도 그냥 통과될 겁니다. 그럼 제 생각에는 12월 초에는 통과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12월 초에요. 근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입니다. 빠른 제가 거 아닙니까? 여쭤보려고 예, 이렇게 이거는 빨리 되면은 국민과의 대화에 나와서 좀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안을 사실 가장 빨리 통과시키는 방법은 여론입니다. 여론이군요. 국민들이 관심 갖지 않는 법안은 통상 한 1년에서 2년 정도 걸린다고 봐야 됩니다. 통과되는 법안이. 1년에서 2년 꽤 오랜 기간이군요. 그러니까 이게 저번에 소방공무원법도 이번에 네, 바뀌었잖아요. 국가적으로 굉장히 바꾸는 좀 거. 오래 걸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오래 걸린다는 건 아무래도 여론의 관심이 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여론이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네네. 이게 열기가 좀 떨어지면은 아무래도 국회의원들이 심의를 하는데 순서를 뒤로 미루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청취자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국회의원보다 더 힘이 셀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들 예. 힘을 모아 이 법이 빨리빨리 통과가 되고 하는 건데 그분들도 우리가 뽑아주는 건데요. 맞습니다. 생각해보면. 맞습니다. 예, 그 선거 국민인데요. 자체가 또 예. 국민들이 또 투표에 의해서 또 뽑히니까요. 그럼요. 아 이거 할 거 많은데 일단 겁나니까 광고부터 듣고 돌아와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This is 이게 정치 show. 네, 이제 이게 정치쇼 11월 25일 월요일 순서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정치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SBS 스브스 어른이집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그 법안이 어떻게 발의되고 어떤 위원회들을 거쳐가지고 이제 통과가 되는지 제정이 되는지 이런 얘기를 지금 저희가 공부해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지금 보니까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네. 황현희 씨 네네. 법안 발의를 국회의원만 합니까? 국회의원만 하지 않나요? 법안 발의 뭐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왜 저한테 물으세요? 여기 좀 저기 정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데 부장관님한테. 떠봤죠. 예. 척 뜨지 말아요 방송 중에. 예. 헌법에 보면은 네. 정부도 법안 제출권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 제가 오늘 기준으로 뽑아왔는데 현재 20대 국회에 제출된 발의된 법안이 네. 23,178건입니다. 와 많기도 많. 이 중에서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 1,043건입니다. 아 정부도 많지 많네요. 않은데 생각보다. 좀, 예. 좀 있네요. 1,000몇 개가 네네. 있네요. 네. 이거 중에 지금 그러면 이제 아까 말한 떠돈다 계류 중인 거 아직 뭐 정리가 안 된 건 뭡니까? 현재까지 법안 처리율이 29%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16,000건 정도가 계류돼 있습니다. 3분의 1도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많이 되는데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게 법이 상당히 많이 만들어지네요. 네,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19대 국회보다 당연히 늘었고요. 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상한 법안들 혹은 처리하면 안 되는 법안들도 좀 있습니다. 네네. 그래요? 네, 그런 건 좀 폐기를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의원들끼리 낸 법안을 폐기를 잘 못합니다. 저 서로 눈치 보이죠. 예. 그 예를 들어서 그 최순실 등 국정농단 특별검사법 네. 아직도 7건이 계류 중입니다. 아, 아직도 있습니까? 사실은 좀 예. 폐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미 예, 다 끝났습니다. 국회의원 임금 상승 이런 거는 빨리빨리 통과되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에이 다 자기 같은 줄 알고. 아 걸렸네요. 예. 황현희 씨. 궁금해가지고. 예. 이 개그맨들끼리는 자기가 이제 짠다는 표현 쓰죠. 개그 짜왔는데 안 네. 웃기면 안 웃기다고 합니까? 안 웃기다고 하죠. 저희만큼 더 냉정하게 얘기 안 하면 안 하도 되죠. 안 웃겨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 뭐야 재미없어. 뭐 이렇게 하죠. 예. 계속 그렇게 아 얘기해요. 대놓고 해요. 예. 저희는 그게 생활이니까요. 우리 예. 국회의원들이 배워야 됩니다. 이런 점들은 그 법안 좀 이상해. 그러니까 서로 얘기를 해야 돼요. 김 의원 그 뭐야 그 법안이 이렇게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자 정답자가 퀴즈 냈으니까 발표해 주시죠. 문제 잠깐 읽어드리고요. 아까 네. 뭐였죠 문제가? 자 국회의원들이 받는 수당과 활동비를 부르는 용어는이라는 질문이었는데 정답이 1번 세비였죠. 네, 4651님 1번 세비 1억 2천만 원을 세 전으로 받고 보험료가 20조금 넘는다고요? 이거 참 서글프네요. 예, 저랑 같은 생각을 하고 네 계시고요. 이상한 문자가 나왔습니다. 1399님 우리 조카 이름이 황세비입니다. 황세비 화이팅. 아유 이쁘네요. 그래요. 네. 이제 이 세비라는 말을 수당 혹은 보수로 바꾸자는 말도 이희선 씨도 또 첨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두 분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제 이게 정치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내일 아침 10시에 활짝 웃으면서 다시 또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익이었습니다.